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 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웠다. 어머님, 그냥 집 팔고 요양원 가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그 한마디에 쿵, 심장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축 늘어진 어깨, 희끗희끗한 머리, 그리고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스며든 절망감. 그 모습에 나는 분노와 함께 한없는 서글픔을 느꼈다. 내 삶은 평생 고요한 호수 같았다. 잔잔하고 평화로웠지.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깃든 이 낡은 아파트에서 나는 그저 평범한 노년의 일상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다. 자식들의 걱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망이 내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니었다. 내 남은 삶,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금속 문이 닫히자 나의 작은 아파트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방금 전 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남긴 서늘한 여운이 가슴 한구석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왔다. 평생 고요한 호수 같았다고 여겼던 내 삶은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이미 오랜 시간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제야 나는 어렴풋이 짐작했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음을.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남편과 내가 평생의 추억을 쌓아온 보금자리이자 그의 숨결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 느껴지는 나의 작은 왕국이었다. 남편의 손때 묻은 낡은 소파, 그가 아끼던 앤티크 시계, 그리고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종종 남편이 앉던 낡은 안락의자에 손을 얹고 그의 천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나무의 질감에서 그의 마지막 숨결이라도 느껴지는 듯했다. 거실 한켠의 작은 화분 하나하나에도 그의 손길과 온기가 배어 있었다. 50년 넘는 내 삶과 30년 넘게 함께했던 남편과의 사랑이 응축된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내 영혼의 안식처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익숙한 풍경처럼 나는 느릿느릿 하루를 시작했다. 남편이 좋아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고 작은 텃밭에 심어둔 상추와 깨씹에 물을 주었다. 가끔은 시장에 나가 이웃들과 정겨운 안부를 주고받고 돌아와선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냈어요? 그 고요함 속에는 익숙한 외로움이 함께했지만 때로는 그 외로움조차도 편안하게 느껴졌다. 적어도 이곳에서 나는 온전한 나 자신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고요는 자주 깨졌다. 아들 도훈과 며느리 가영의 방문이 잦아진 것이다. 처음에는 자식들의 효심이라 여겼다. 어머님, 요즘 세상 흉흉한데 혼자 계시면 불안하시지 않아요? 가영은 은근슬쩍 불안감을 조성했다. 도훈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가영이 말이 맞아요, 엄마.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차라리 저희랑 합치거나 아니면 좋은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그들의 말에는 표면적인 걱정이 가득했지만 내심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다. 늙은 어미 걱정하는 자식들 마음이겠지 하며 애써 눌렀다. 어쩌면 나도 모르는 새 노쇠해져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죄책감마저 들었다. 며칠 뒤 또다시 찾아온 그들은 한술 더 떴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가영이 조심스러운 척 운을 떼었다. 어머님, 이 아파트도 이제 많이 낡았잖아요. 재건축 얘기도 슬슬 나오는데 지금 팔면 딱 좋을 시기래요. 목돈 생기면 어머님도 훨씬 편하게 사실 수 있으실 텐데. 가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저희도 어머님 노후 자금으로 좀 보탤 수 있고요. 나중에 유산 상속 때문에 복잡하게 머리 싸매지 마시고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들의 말은 갈수록 재산에 대한 집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나의 작은 보금자리가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평생을 함께한 삶의 흔적이 아닌 그저 팔아서 현금화해야 할 자산으로만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입안이 쓰게 말라붙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걱정이 사실은 나의 재산을 향한 욕망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면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맴돌기 시작했다.
남편이 평생 일궈놓은 소중한 내 보금자리가 자식들의 눈에는 그저 숫자로만 보이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이 슬펐다. 나는 더 이상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내 삶에 고요했던 호수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음을 나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방문이 끝나고 며칠 밤낮을 나는 뜬 눈으로 지새웠다. 잠자리에 누워도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 뒤에 숨겨진 탐욕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면서 집안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다. 남편의 빈자리가 이토록 거대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오후 늘 그랬듯 거실의 낡은 책장 위를 닦다가 내 시선은 문득 작은 장식품 하나에 멈춰섰다. 며칠 전 가영이가 장식이라며 가져다 놓았던 작은 곰 인형이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인형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인형의 눈동자가 평소와 달라 보였다. 너무나 작아서 언뜻 봐서는 알 수 없는 검은 점 하나가 박혀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인형을 만져보았다. 싸늘한 금속의 감촉,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어딘가에서 웅웅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다. 설마 하는 생각에 인형의 몸체를 살피다가 옆에 놓인 작은 액정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액정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 가영의 목소리였다. 친구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하,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 노인네, 말도 안 듣고 그 낡은 집에 죽치고 앉아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내뱉는 비난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내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끔찍한 형태로 내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영혼을 산산조각 낼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다. 솔직히 요즘 치매 기운도 좀 있는 것 같아. 자꾸 했던 말도 하고 뭘 깜빡깜빡하고 이러다 나중에 딴소리라도 하면 어쩌려고. 미리미리 재산 정리해야지. 그녀는 나에게 들으라는 듯 혹은 내가 정말 들을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속내를 털어놓았다. 어차피 어머님도 나중엔 혼자 못 사실 텐데 우리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 무심하게 내뱉는 그녀의 말 속에서 나의 존재는 그저 처분해야 할 짐짝으로 전락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탐욕과 냉혹함이 가득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믿었던 자식, 내 아들의 아내가 나를 노인네라 부르며 치매 환자 취급을 하고 있었다니. 등골이 오싹했다. 이 집이 내 보금자리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아버렸다는 절망감이었다. 그동안 나를 향했던 모든 걱정 어린 말들이 실은 나를 속이기 위한 가식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영의 목소리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감았다. 치매에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그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정말 그렇게 늙고 병든 노인에 불과한가? 내 판단력은 정말 흐려진 것일까? 아니, 그들은 나를 병든 노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려던 것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내게 이런 배신감을 안겨주다니. 방 안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새벽 서리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다. 내 아들 도훈마저 아내의 말에 동조하며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을 것이다. 외로움과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나는 차가운 결심을 한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 삶과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 차가운 결심이 내 몸을 움직였다. 날이 밝자마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며느리 가영이 설치해준 것이었지만 평소에는 날씨나 손주들 소식 확인용으로만 썼던 기계였다.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리자 막막함이 밀려왔다. 대체 뭘 검색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노인 재산 보호, 부양 의무 법률 상담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다. 수많은 정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난해한 절차 설명에 금세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 복잡한 세상을 나 홀로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며칠 밤낮을 인터넷과 씨름하며 정보를 모으는 동안 내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그러다 마침 시장에서 미숙을 만났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수키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동안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가영이 설치한 CCTV 이야기부터 재산을 강탈하려는 속셈까지. 미숙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내쉬며 분개했다. 세상에 그런 쳐 죽일 것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아는 변호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자. 미숙의 단호한 목소리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웃 주민인 혜자와 미영 씨도 내 사정을 듣고는 어머님 힘내세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내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미숙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변호사의 명패가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이대로 돌아서고 싶다는 마음과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는 절박함이 뒤섞였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자 차분한 분위기의 사무실이 나타났다. 서윤 변호사는 예상보다 젊고 인자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며 편안하게 앉으라고 권했다. 차 한 잔이 놓이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 가영과 도훈의 노골적인 압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CCTV를 통해 듣게 된 배신감까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마지막으로 치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의 충격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던 자식들에게 당했다는 비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서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는 메모를 하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내가 눈물을 쏟아낼 때도 그녀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줄 뿐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공감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지금 어머님의 상황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노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 및 존엄성 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법적 절차들을 설명해 주었다. 자녀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머님의 정신 건강 감정 절차까지.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머님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캄캄한 터널 속에 드리워진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나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오랜 시간 짓눌렸던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정말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였다.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예상했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다.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이내 문이 벌컥 열리며 가영과 도훈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핏발선 눈으로 나를 노려보는 가영의 표정을 보자
심장이 쿵하고 다시 내려앉았다. 그러나 더 이상 지난번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차가운 결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가영은 내용 증명 서류를 내 눈앞에 흔들며 길길이 날뛰었다. 변호사라니요? 어머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자식들이 걱정해서 드린 말씀들을 이렇게까지 받아치실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래요. 어머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치매 기운도 좀 있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였는데 세상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식들을 고소하려 들다니요. 나는 가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금 치밀어 올랐다.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 누가 누구더러 치매라느냐? 내 자식들 걱정하는 척 나를 팔아넘기려던 너희들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니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가영은 내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적인 당황과 함께 얕잡아 보았던 상대에게 뒤통수를 맞은 듯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까지 옆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던 도훈이 뒤늦게 나섰다. 엄마, 가영이 말이 너무 심하긴 했지만 저희는 정말 엄마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불안해서. 주변에 엄마처럼 혼자 사시다 사기당하고 재산 잃는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어쩔 줄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설득하려는 듯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내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도훈아.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어미를 감시하고 없는 병까지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드는 건 효도가 아니야. 그건 배신이고 강탈이다. 나는 CCTV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냈다. 내 방에 CCTV까지 설치해놓고 친구한테 내 욕을 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치매라느니, 늙은 노인네라느니, 그게 자식이 부모한테 할 소리냐? 내 말에 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도훈은 경악한 표정으로 가영을 돌아봤다. 침묵이 흐르는 사이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건 내 안위가 아니라 이 집의 재산이었다는 걸 이제야 똑똑히 알았다. 그러니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마라. 나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치매 운운하며 나를 몰아붙여도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하다. 가족 간의 대화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니었다. 이미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질된 지 오래였다. 가영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애썼고 도훈은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짓눌려왔던 울분과 내 삶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나가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손짓했다. 그들은 아무 말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텅 빈 거실에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에 다시 찾아온 고요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다. 평화롭기는커녕 싸늘한 칼날처럼 내 살갗을 베는 듯했다. 분노와 단호함으로 채워졌던 마음은 이내 거대한 외로움과 고통으로 허물어졌다. 내 아들과 며느리, 내 피부티와 내가 받아들인 가족이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린 채 멀어져 버린 것이다. 그 텅 빈 공간만큼 내 마음도 텅 비어버린 듯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서러움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욱 짙어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면 남편의 환영이 아른거렸다. 여보, 나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힘든 싸움을 내가 혼자 어떻게 하라고?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흐느낌을 터뜨렸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결코 이런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이다. 낡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속 웃는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그의 온기가 그리워 옆자리를 쓰다듬어 보아도 차가운 허공만이 손끝에 닿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나 혼자 꾸는 악몽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 도훈과 가영은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조차 없었다. 그들의 침묵은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상처가 되어 내 심장을 짓눌렀다. 동네 어르신들 몇몇은 내가 소송을 걸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슬쩍슬쩍 피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에이구, 자식이랑 싸워서 뭐 하겠어. 나이 들면 자식한테 기대야지. 혹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늙은 부모가 자식들 힘들게 하는 건 보기 안 좋지. 그런 편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등 뒤에 느껴지는 듯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맞는데 괜한 욕심을 부리는 걸까?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나는 이제 이방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러나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변호사 서윤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친구 미숙과 이웃 혜자, 미영 씨의 따뜻한 위로도 큰 힘이 되었다. 특히 CCTV에서 들었던 가영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 치매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 라는 비수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다. 그래,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무너지면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 삶의 증거이자 남편과의 사랑이 깃든 이 집을 그들의 욕망 때문에 빼앗길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아침마다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나 혼자여도 괜찮아. 당신이 지켜준 이 집, 내가 꼭 지켜낼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야.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차츰 단단해지는 법을 배웠다. 나의 존엄을, 나의 권리를,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낡은 아파트의 창문을 열고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비장한 각오를 다진 그 겨울 아침, 나는 창문을 닫고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난밤 잠 못 이루며 다졌던 마음을 애써 다잡고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다시 한번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미숙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격앙된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다. 세상에 그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들. 수키야, 너 혼자 끙끙 앓지 마. 내가 옆에서 다 해결해 줄게. 법정에 서야 한다면 내가 옆에서 꼭 증언해 줄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메마른 내 마음에 뜨거운 불씨를 지펴주었다. 며칠 뒤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 혜자 씨와 미영 씨를 만났다. 내 안색을 살피던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문의 진위를 물어왔다.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가영과 도훈이 내 집을 팔아치우려 했던 이야기부터 CCTV를 통해 들었던 치욕적인 말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까지. 혜자 씨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하고 30년을 옆집에 살았는데 어머님이 치매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매일같이 어머님이랑 대화하고 반찬 나눠 먹는 제가 제일 잘 알지. 제가 법정에 나가서 어머님 정신이 얼마나 또렷하고 건강한지 증언해 드릴게요. 미영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매일 어머님 뵙고 얘기하는데 누구보다 건강하세요. 제가 이 근방에서 어머님보다 부지런하고 똑 부러지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나 필요하면 저도 증언해 드릴게요.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내 가슴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 같았다. 혜자 씨는 다음 날 아침 직접 끓인 뜨끈한 콩나물국을 가져다 주며 기운 내서 꼭 이기세요 라고 속삭여 주기도 했다. 서윤 변호사와의 다음 상담에서 나는 미숙과 이웃들의 든든한 지지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정신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분들의 증언은 어머님의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성 유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어머님의 건강한 정신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내게 정신 감정을 위한 병원과 의사를 연결해 주었다. 그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내가 옳다는 것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숙의 따뜻한 손길, 혜자 씨와 미영 씨의 진심 어린 응원, 그리고 서윤 변호사의 든든한 안내는 마치 메마른 내 마음에 솟아나는 샘물 같았다. 그들의 존재는 내가 홀로 겪었던 외로움과 절망감을 씻어내고 다시금 단단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당당히 맞설 용기가 생겨났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 온기가 마냥 나를 감싸 안아주지는 못했다. 서윤 변호사가 연결해준 병원에서 받아야 할 정신 감정은 그 어떤 따뜻한 위로로도 가려지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내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나는 과연 증명해낼 수 있을까? 낯선 병원 복도를 걸어 들어가는 내내 불안감이 나를 옥죄었다. 의사가 내민 질문지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이 그림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10살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내게 내 기억력과 판단력을 증명해 보이라니. 굴욕감과 함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가영이가 나를 치매라고 몰아붙였던 그 비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혹시 정말 내가 모르는 새 치매가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섬뜩한 의심마저 스쳐 지나갔다. 내가 나의 온전함을 스스로 의심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이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고통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설 때 나는 마치 영혼까지 탈탈 털린 듯한 허탈함에 휩싸였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윤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나의 지친 표정을 알아차렸는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 정신 감정 결과는 잘 나올 겁니다. 어머님의 일상생활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충분히 입증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겨우 한숨을 돌렸다. 이제 남은 것은 재판이었다. 서윤 변호사는 법정에서 내가 겪어야 할 상황들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틀림없이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하고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법정에서 가장 진정성 있게 전달할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웠다. 어머님께서 직접 증언대에 서서 어머님의 삶과 이 집이 어머님께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윤 변호사는 강조했다. 나는 거울을 보며 혹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내 이야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남편과의 추억과 내가 이 집을 지키려는 이유를 되새길 때마다 점차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 집은 단순히 시세가 나가는 건물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심은 화분 하나하나, 그의 손때 묻은 낡은 소파, 그리고 우리 부부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스며든 삶의 증거였다. 이곳은 나의 역사였고 나의 존엄이었다. 마침내 재판 전날 밤이 찾아왔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눈은 말똥말똥 뜨였다. 수십 년간 살았던 이 집의 천장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게 느껴지는지, 내일이면 이 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문득 옆 협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요.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사진 속 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었다. 그 순간 사진 속 남편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용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그래, 당신과 함께 일궈온 삶의 터전이니 내가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어둠 속에서 나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두려움 위에 강철 같은 단단함이 덧씌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섰다. 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내 존엄과 삶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나의 외침은 이제 모두의 앞에서 울려 퍼질 차례였다.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나의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정면을 응시했다. 무거운 나무 문과 창백한 벽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한 판사의 자리가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한쪽에는 서윤 변호사와 내가 앉을 자리가, 반대편에는 가영과 도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가영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나를 쏘아 보았고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애써 시선을 피하는 듯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다시금 싸늘해졌다. 길고 지루한 서류 확인과 절차 설명이 끝나고 마침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다. 며느리 가영 측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맹렬히 공격했다. 그는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 스스로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며 외부 세력, 아마도 미숙이나 이웃들을 의미하는 듯했다. 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령의 피고인께서는 최근 기억력 감토의 증상을 보이셨고 중요한 재산 처분 결정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이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자녀분들의 순수한 걱정을 오해하신 결과로 보입니다. 그녀는 내가 병원에서 받았던 정신감정 결과를 언급하며 일부 문항에서 내가 보인 미세한 불안정성을 부각하려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거침없었다. 내 머릿속에서 치매라는 단어가 칼날처럼 번쩍였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옆에는 든든한 서윤 변호사가 있었고 방청석에는 미숙과 혜자 씨, 미영 씨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먼저 미숙이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내 가장 오래된 친구답게 내가 얼마나 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매일매일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차분하게 증언했다. 수키는 누구보다 정신이 또렷해요. 저랑 매일 전화 통화하고 같이 시장 보고 동네 소식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친구예요. 그런 친구한테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어서 혜자 씨와 미영 씨가 증언대에 올랐다. 혜자 씨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작은 텃밭을 가꾸고 반찬을 나눠 먹으며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교류하는 모습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집안을 정갈하게 정리하세요. 저랑 매번 건강한 정신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시는데 그런 분더러 판단력이 흐리다고 하면 이 동네 모든 노인들이 다 판단력이 흐린 겁니다. 미영 씨 또한 내가 기억력이 좋고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가영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증언은 며느리 측 변호사의 공격적인 질문에도 흔들림 없이 나를 지지해 주었고 법정 안에 묘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증언대에 섰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판사와 방청석을 둘러보았다. 가영과 도은의 눈과 마주치자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보다는 당황스러움과 원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들에게 기대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판사님, 저는 이 집에 5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게 떨렸지만 이내 단호해졌다. 이 집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제 남편과 제가 사랑을 나누고 싸우고 화해하며 두 아이를 키워낸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거실의 낡은 소파에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 그가 아끼던 앤티크 시계가 째깍거리던 소리, 함께 심고 가꾸던 화분에서 돋아나던 새싹들,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제게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자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이 좋아했던 라디오를 틀고 그가 앉던 자리를 어루만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느끼고 위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목이 메었지만 애써 감정을 추슬렀다. 그런데 제 자식들은 이 집을 그저 팔아치워야 할 재산으로만 보더군요. 제가 치매에 걸려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몰아붙이며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제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친구에게 제가 노인네라며 험담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이런 배신감을 느껴야 하다니요? 나는 가영과 도훈을 다시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저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은 멀쩡합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존엄을 지키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을 제가 사랑하는 이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지막 효도이며 저 스스로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고 그 속에는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나의 흐느낌, 가영의 당황한 숨소리, 그리고 판사의 신중한 시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판사는 긴 시간 동안 내 말을, 그리고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듯 했다. 내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 대신 내 존엄을 위한 마지막 외침을 토해냈다는 후련함이 자리 잡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길고 긴 침묵 끝에 판사의 낮은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갈랐다. 본 법원은 피고인 이수키 씨의 정신적 판단 능력이 온전하며 부동산 소유 및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 측의 후견인 지정 및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내 가슴 위에 놓여있던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리는 듯했다. 쿵 하고 내려앉았던 심장이 다시금 힘찬 박동을 시작했다. 온몸에 긴장이 탁 하고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겨우 흐느낌을 참아냈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평생을 지켜온 내 보금자리와 내 존엄을 마침내 지켜낸 것이다. 그러나 승리감 뒤에는 씁쓸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법정 한쪽에서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도훈과 가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영은 충격받은 듯 입을 벌리고 있었고 도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서려 있는 듯했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그토록 간절했던 승리감을 확인하는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아파왔다. 내가 이긴 것은 맞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했던 가족 관계를 잃은 것 같은 복잡한 슬픔이 밀려왔다. 법정을 나서자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왔다. 미숙이 가장 먼저 달려와 나를 꼭 끌어안았다. 수키야, 정말 장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따뜻한 위로와 축하가 가득했다. 혜자 씨와 미영 씨도 환한 미소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다 봤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내 마음에 다시금 온기를 불어넣었다. 서윤 변호사도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어머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용기가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품에 안겨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때 멀리서 도훈과 가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충격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향한 어떤 원망이나 비난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 나름대로 후회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내 마음에 깊게 파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애써 외면하며 미숙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다. 쨍한 겨울 햇살 아래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되찾은 존엄의 길을 걸어갔다. 내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공존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아파트 베란다 작은 화분에도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던 어느 봄날, 내 삶은 겉으로는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했다. 법정에서 얻은 승리는 분명 값진 것이었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가족의 균열은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쓸고 닦으며 텅 빈 마음을 애써 채우려 했다. 이웃들과 미숙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었지만 가슴 깊숙한 곳의 허전함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도훈과 가영은 판결 이후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때때로 비난보다 더 쓰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오후 초인종 소리가 나지막이 울렸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오랜만에 보는 도훈과 가영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수척해진 기색과 함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가영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고 도훈은 불안한 듯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텅 빈 거실로 들어서는 그들의 발걸음은 지난번과는 달리 한없이 조심스럽고 무거웠다. 차를 내어주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도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가영이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 욕심만 채우려 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서 가영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어머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께 했던 말들, CCTV로 감시했던 것까지 모두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주셨는데 저는 어머님께 상처만 드렸어요. 어머님께서 법정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제 가슴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하루하루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영은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파편들이 박혀 있었고 쉽사리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내가 겪었던 배신감과 모멸감은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희의 사과는 들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내 상처는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아. 너희가 날 노인네라 부르며 치매 환자 취급을 했을 때 내 심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너희는 모를 거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내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싸워야 했던 내 심정은 어떠했겠느냐. 나는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내 삶의 존엄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너희가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이라 말했지만 내게는 그저 이 집의 돈만 탐내는 모습으로 비쳤을 뿐이었다. 너희의 그 걱정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나의 솔직한 이야기에 가영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다. 도훈 역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듯했다. 그들의 후회가 진심이라는 것은 느껴졌지만 내 마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너희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찾아와 사과한 것은 알겠다. 나는 너희가 내 아들과 며느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제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자.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더 이상 내게 집을 팔라거나 요양원에 가라는 말은 하지 마라. 나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의 말에 도훈과 가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안도감이 비쳤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나의 솔직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준 모양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인정하는 서툴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열린 듯했다. 여전히 시리고 아프지만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은 봄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그 봄 햇살 아래 나는 다시금 내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찢긴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처럼 차가운 칼날이 박힌 듯한 고통은 아니었다. 마치 굳은 살이 박히듯 그 아픔조차도 내 삶의 일부가 되어 단단해지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도훈과 가영은 그날 이후로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침묵을 원망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주 가끔 도훈에게서 짧은 안부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그들의 방문을 먼저 청하지 않았다.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어머님이었지만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 놓인 존재가 아니었다. 내 삶은 오롯이 나의 것이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의 작은 텃밭으로 향했다. 싱그러운 상추와 깨잎이 돋아나고 작은 봉선화 씨앗에서도 푸른 싹이 고개를 내밀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봉선화였다. 이 작은 생명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자 위안이 되었다. 물을 주고 흙을 어루만질 때마다 생명의 끈질김과 아름다움에 다시금 감사함을 느꼈다. 이제 내 집은 더 이상 감시받는 공간이 아닌 오롯이 나만의 평화로운 왕국이었다. 미숙과 이웃들은 여전히 내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다. 매일 아침 미숙과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우리 동네는 내가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나의 자리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혜자 씨와 미영 씨는 내가 직접 가꾼 텃밭의 채소를 나눠 먹으며 안부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미술 수업에도 함께 참여했다. 투박한 손으로 색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즐거움을 느꼈다. 그림은 서툴렀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응어리들이 색깔로 풀어지는 듯했다.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나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어르신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수키 씨, 그 집 문제 말이에요. 저도 요즘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아서요. 수키 씨가 법정에서 자기 집을 지키셨다는 소문 다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용기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고 내 삶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서로를 지지해 줄 거예요. 내 이야기는 그 어르신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모인 여러 어르신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다.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내게는 또 다른 기쁨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당신이 지켜준 이 집 내가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젠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낡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평화로운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감쌌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는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내가 지켜낸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을 넘어 나의 주체성과 독립적인 삶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매일같이 이 공간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추억을 어루만졌고 친구들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영위했다. 늙는다는 것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에게 던지는 존엄을 지키라는 조용한 외침이 되었다. 그렇게 나의 삶은 봉선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제 내 삶은 다시금 고요를 찾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과거의 나약한 침묵이 아니었다. 거센 폭풍을 견뎌내고 뿌리 내린 나무처럼 단단하고 깊은 의미를 지닌 고요였다. 지난 세월,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때때로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자식들의 차가운 압박, CCTV 속 배신감, 법정에서의 외로운 싸움,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평화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닌 내 삶의 주인이자 용기 있는 한 인간으로 성장시켰다. 나는 문득 생각한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탱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과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하지만 점차 그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변해갔다. 내가 나의 기억과 판단력을 스스로 의심해야 했던 그 잔인한 순간들 속에서도 나는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내 정신은 온전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미숙이와 혜자씨, 미영씨, 그리고 서윤 변호사가 없었다면 나는 결코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내게 등불이 되어 주었다.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었다. 완벽한 화해라기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도훈과 가영은 그날 이후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가끔 도훈에게서 오는 안부 전화 속에서 나는 그들의 뒤늦은 후회와 미안함을 느낀다. 나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움보다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더 커졌다. 자식이 부모에게 베풀어야 할 사랑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의 삶과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임을 그들 또한 언젠가 깨닫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만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고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늙은 내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자기 결정권의 가치였다. 창밖을 내다본다. 봉선동 아파트 단지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다. 지난날의 아픔은 이제 그 붉은 노을처럼 아련하고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내가 지켜낸 이 집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매일 나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 내가 강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저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평범한 한 노인의 삶이 이토록 거대한 싸움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존엄이 위협받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지막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자식들과 맞서 싸울 용기가 당신에게도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삶은 계속되고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단단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